근데 요즘 이번 주 좀 비도 오고 날이 흐리고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슬슬 조금 있으면 가을인 듯 보이다가 겨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요거 시작하기 전에 뭐 이것도 그냥 어제처럼 그 뭐 1.01에 365제곱 38배 이야기한 것처럼 간단히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얘기 드리면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 워낙 핫하잖아요. 그걸 뭐 봤든 안 봤든 스포나 이런 걸 떠나서. 근데 오징어 게임에 이제 의상들이나 그런 특수한 옷이 있는데 그게 아마 이번에 할로윈에서 많이 유행을 할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그 오징어 게임 의상이 갑자기 불티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해서 아마 이번 할로윈에는 오징어 게임의 그 의상들을 주로 보게 되시지 않을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디까지 또 행사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네, 우디님, 경민님, 선아님, 그리고 소프트녹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얘기는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제 카카오미랑 클럽하우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클럽하우스에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혹시 앱을 업데이트 하셨다면 오른쪽 밑에 가입 버튼이 나오는데 그걸 누르면 가장 최근에 30초 정도가 녹음된 상태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주변에 공유를 할 수 있어져서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내용 들어가면요. 일단 오늘 취지랑 또 목차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해요. 취지는 어제 제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분석 방법 10가지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링크를 오픈 채팅 통해서 안내를 드리기도 했는데 근데 사실 그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는 프레임워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렸었고 그리고 꼭 어제 하나지 않더라도 예전에 이제 다른 세션들에서요. 뭐 로지컬 싱킹이나 혹은 어떤 분석 방법,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에서 나오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차트들, 그다음에 다이어그램이나 뭐 전략이나 기획에서 쓰이는 그림 같은 것들도 예전에 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 드리는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물론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어떤 방법론 혹은 분석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신다면 그 안에서나 스타트업이나 사이트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분이 어떤 전략을 세우거나 기획을 하시거나 컨셉을 잡거나 또는 업무에서 다양하게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 단어의 어떤 의미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제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현황 또는 경쟁사를 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기업은 뭐 이렇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뭘 한다 보다는 이런 어떤 좀 잘 알려진 프레임워크들에서 소개를 드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을 해서 당연히 이제 뭐 어떤 경쟁사나 관심사가 되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도 좋고요. 혹은 예전에 이제 다른 뭐 데이터의 시각화나 이런 것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나의 일상이나 내가 관심 가는 그냥 꼭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뭐 컨텐츠나 분야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는 것도 그 나름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야기 드리는 프레임워크라는 게 꼭 이것만 써야 되진 않아요. 그래서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이렇게 막 여기서 이게 뭐 나중에 세션을 따로 마련할 정도인지 아닌지는 좀 별도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냥 제가 만든 제 나름의 프레임워크 같은 게 있어서 예전에 당시 있던 회사에서 좀 그거를
다른 분들한테 강의처럼 한 적도 있었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어떤 분석 방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프레임워크를 뭐 작성을 해보시거나 만들어서 그게 어느 정도 성립이 될 것 같으면 충분히 주변에 이야기를 하셔도 돼요. 이거는 프레임워크는 아니지만 이제 BCD에서 B랑 D의 사이에 뭐 체인지가 있다, 뭐 초이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알파벳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해보시거나 재밌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늘의 취지이고요. 비즈니스 분석에 있어서도 또는 여러 가지 뭔가 본인의 생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는 목차 부분은, 일단은 프레임워크라는 게 대체 뭔가, 제가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프레임워크라는 것이랑 그 장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잘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이나 분석 방법 또는 법칙, 뭐 예를 들면 제가 스왑이라는 단어를 쓴 적도 있고요. 마케팅 관련해서 3C나 4P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적도 있고, 몇 가지 전에 소개를 간단히 드린 적은 있었어요. 이런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한다라고 굉장히 이제 첨언하는 정도의 이야기로 살짝 스치듯 지나갔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이제 그거를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사실 이 프레임워크가 종류만 따지면 이것도 뭐 정말 많거든요. 이제 제가 이야기할 자주 알려지고 잘 알려진 수십 가지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서 만들어서 그 나름의 기준을 세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전부 다 당연히 한 시간에 소개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오늘 대표적인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이것도 혹시 좀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으면 2탄을 해야 되지 않을까. 2탄이나 3탄을 하기로 대기해 놓은 다른 세션들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좀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요. 근데 단순히 인터넷에서 프레임워크라고 뭐 한글로든 영어로든 검색을 하시면 보통은 IT적인 이야기가 좀 등장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검색을 하면은 프레임워크라는 그 5글자만 가지고는 굉장히 IT 한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뭔가 만약에 검색을 하신다면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고 검색을 하시면 좀 종류가 많이 나올 수는 있고요. 물론 IT적인 프레임워크도 알아두시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어떤 거가 뭐 맞다 혹은 좋다 이런 건 아닌데,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걸 방법론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무슨 분석이라고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이제 뭐 3C, 4P 이런 거를 이야기 드렸고, 알파벳 C나 알파벳 P인데요. 이거를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그런 3C라는 게 있다. 해서 뭐 컴퍼니, 그 다음에 컴페티터, 그리고 커스터머 이런 식으로 그 3개의 C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원래 프레임워크거든요. 근데 이거를 3C 분석이라고도 하고 3C 방법론이라고도 하고요. 3C 전략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바꿔서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이든 혹은 여러분이 뭔가 직접 검색을 해보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의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꼭 그 프레임워크라는 단어에 너무 한정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략, 뭐 방법론, 분석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프레임워크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IT적인 뭐 측면도 있는 거고 비즈니스적인 측면도 있는 건데, 보통은 그래서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그 이제 골대, 뭐 그다음에 구조, 그다음에 뼈로 된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프레임워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구체적인 구성 원리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조금 어려워 보이죠? 근데 사실은 막 어떤 어려운 거라기보다는 제가 이야기 드린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라는 개념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여러분이 할 때요. 거기서 어떤 패턴을 뽑아내서 그거를 틀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뽑아내는 거를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출근을 하려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럼 이제 내가 뭐 씻고 뭐 밥을 먹고 뭐 이제 양치를 한 다음에 옷을 입고 하는 요 순서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보통 패턴이라고 부르죠. 왜냐면 한 번 이상 오늘, 내일, 뭐 어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패턴이라고도 하고 루틴이라고도 해요. 반복되는 것에 의해서 어떤 그 다음 단계가 성립되는 거를. 근데 이럴 때 이 순서에 대해서 순서 자체를 정의하는 거를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정의를 할 때에는 내가 이걸 늘 하지, 뭐 패턴이 이래, 뭐 루틴이 이렇다라는 동일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효율화하기 위한 규칙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나갈 때 뭐 신발장에서 미리 신발을 꺼내두고 그거를 뭐 이쪽 방향으로 둬야 내가 바로 빠르게 나갈 수 있고 뭐 그 근처에 가방을 이 각도로 놔야 내가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뭐 혹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 자체도 프레임워크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이론으로 정리하기는 좀 복잡할 수는 있겠죠. 나의 삶 속에서 나오는 굉장히 일상적인 효율화를 위한 패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대화하면서 너 아침에 아침만에 프레임워크를 했니? 라고는 보통 안 물어보지만 원리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반복을 하는 작업이지만 효율을 위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법칙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규칙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그게 이제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의 종류들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이 만든 것도 있어요. 이따 이야기 드릴 파레토의 법칙 같은 거는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뭐 3C라든지 4P라든지 이런 좀 단어로 구성된 것 중에 일부는 맥킨지라든지 좀 유명하고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든지 유명한 컨설팅 펌이나 회사들에서 정의를 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회사들에서 동일한 프레임워크,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효율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분석하시면 일단 기초적인 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컨설팅 회사들에서 만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사실 컨설팅 회사들 뿐만이 아니라 좀 뭐 사실 이름 없는 기업이어도 되는데 이름 있는 기업에서 우리는 이런 식의 요소로 분석을 해 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어느 기업에서 만든 이런 프레임워크 혹은 이런 분석 방법이라고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예전에 다른 세션들에서 뭐 팀이나 조직을 만들 때 필요한 뭐 몇 가지 요소라든지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아까도 살짝 언급드리긴 했지만 전략적인 부분에서 쓰거나 기획을 하실 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이론에도 프레임워크가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조금 뭐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제조업이나 아니면 여러 분야에서 각각에 맞춘 프레임워크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주로 많이 듣거나 경험해 봤거나 그거 이제 뭔가 대화에서 본 적 있어, 기사에서 본 적 있어 라는 내용들은 전략이나 마케팅 혹은 뭐 기획 이런 데서 등장하는 게 많고요. 어제 제가 그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 10가지를 얘기 드리면서 그 중에 한 뭐 전반부 하나랑 후반부 하나는 OW1H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죠. 유카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해서 그거를 좀 쪼개서 나의 비즈니스나 상대방의 비즈니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는 일반적인 유카원칙이고요.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들 중에 6W3H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따 저거 채팅방에 다시 얘기 드릴 거니까 너무 막 메모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 6W3H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거 외에 how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뿐만 아니라 누구를까지 해서 W가 하나 늘었어요. 그리고
H가 보통은 how 해서 어떻게 하나로만 끝나는 거고, 어제 그래서 그 how를 극단적인 여러 단어들로 바꿔봤을 때 비즈니스가 어떻게 성립을 할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이제 6W3H라는 프레임워크 경우에는 how가 어떻게 할 것인가 how 말고요, how much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그 다음에 how long 얼마의 기간 동안 하는가 라는 식으로 쪼개서 보는 프레임워크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들어보면은 육하원칙이 조금 확장된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게 굉장히 맞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굳이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거나 세션을 하는 것도,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그렇게 배포를 하는 것도 막상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대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조금 이제 프레임워크랑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객관적인 분석에 대한 원리나 패턴이나 이런 거 없이 단순히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거 하나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은, 제가 좀 전에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얘기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기획자의 계약서라는 세션에서 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팁이나 생각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나 이제 과거 세션에 대해서는 또 제가 중간중간 오픈 채팅에서 안내를 드릴 거지만, 근데 만약에 계약서를 하고 계약을 다 했는데 상대방이 계약에 대해서 어떤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다, 나한테 물건이나 돈을 건네줘야 되는데 그걸 잘 건네주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거는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은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이 담당자한테요, 계약을 한 담당자한테 어떤 화를 내거나, 화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이제 반론이나 혹은 어떤 클레임을 걸거나 해서 이거를 당장 해결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사실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은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얘기를 해야 될지, 혹은 다른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하는 그 계약에 대한 또 일련의 상황은 있지만, 보통 그러면 이제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거나 나한테 도착할 제품이 안 도착한 건데, 이 사람이랑만의 대화를 하느라고 실제로 제품이나 금액에 문제가 생긴 걸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거를 제대로 바로바로 지금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디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물건은 나한테 도착하지 않았는데 금액은 여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고객과의 관계에 이런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라는 거를 가능한 빠르게 캐치해서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6W3H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분해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몇 가지만 해결해 보이고 막상 근본적인 내용에서는 다시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실은 제품이 도착하든 돈이 어떻든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품의 특정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게 있었다, 혹은 좀 고쳐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하든 아마존 셀러에 등록을 하든 해야 되는 게 있었다라고 할 때 그 문제를 바로 발견하지 못하고 조금 더 뭔가 계약이나 별도의 것들에 휩쓸려서 정말 해야 되는 분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이건 또 이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왜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 드리냐면은, 결국 프레임워크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사람들이나 기업이 발표한 이론들을 가져다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장점을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취합할 수 있어요. 만약에 5가지, 10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얘는 3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 얘는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취합이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 드렸던 거지만
이 프레임워크를 만든 내용들은 사실 몇십 년 동안 이미 다른 사람이 고민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와서 이용을 하기에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든 아니든 간에 이 어느 정도 알려진 프레임워크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때도 편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런 장점에 비해서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너무 프레임워크라는 그 특정 틀에 고정관념이 되어서 틀에 박힌 내용을 계속 반복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워크랑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뭐 발상의 전환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방법들을 잘 믹싱해서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물론 믹싱도 정답은 없어요. 제가 늘 비즈니스에는 정답은 없고 최적화만 있다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들도 뭐가 맞으니까 뭘 쓰면 절대적으로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가장 나한테 맞는 거 혹은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도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면 어떤 단어나 혹은 어떤 숫자나 어떤 알파벳이나 어떤 그림이나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몇 가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시간 배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소개를 드리고 또 어느 정도는 다른 세션에서 다시 다뤄야 될지는 또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리라는 거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도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숫자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20대 8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중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제 파레토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온 거는 조금 이제 어떤 빈부격차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1896년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나머지 80%가 쓰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이나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서술이나 이론에 대해서 같이 논문으로 발표를 하면서 어떤 20%가 나머지 80%를 책임진다든지 20%와 30%의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됐고, 이게 꼭 어떤 뭐 정치나 정책 이런 거랑은 관련 없이 그냥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슈가 되면서 파레토의 법칙이 대부분의 많은 사회 현상에 적용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가 이제 나와서 그래서 좀 유명해졌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이 파레토의 법칙에서 또 슈퍼 전파자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랑 관련이 있는 듯한 내용도 좀 나올 수 있는데, 20% 30%는 예를 들어서요. 통화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 그 중에 20%를 전화 통화한 사람의 20%가 나머지 80%의 통화 시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보기도 하고요. 혹은 운동선수 중에 20%가 전체 상금의 80%를 싹쓸이한다. 란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유저 중에 20%의 사람이 전체 80%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생산한다. 라는 식으로 20대 80으로 서술을 하는 내용들이 많고, 이거를 그냥 들으면 그게 뭐 실제 20% 80%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딱 20대 80으로 떨어지진 않는데 대략 어떤 사람들의 행동 패턴으로 봤을 때 5분의 1 정도, 20% 정도가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에 좀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팀을 짰어요. 스타트업을 직접 만들어서 한 20명 정도의 팀이 됐다고 한다면 보통 이 중에 한 4명 정도, 그러니까 20%인 거죠. 20% 이제 20명 중에 4명 정도는 여러분이 대표라고 한다면 하시는 업무에 굉장히 호의적일 거고, 나머지 80%는 뭐 월급 잘 주면 되고 뭐 좋은 회사면 되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패턴이 조금 있을 거고요. 혹은 반대로 20명의 사람이 있으면 한 그 중에 4명 정도는 굉장히 어떤 반발심이나 조금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80%는
뭐 회사가 다 그런 거지 뭐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고생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20대 80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 20, 한 중간 정도 60, 나쁜 거 20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또 데이터를 분리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변수랑 숫자랑 그 다음에 패턴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 20대, 뭐 60대 20이나 뭐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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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파레토의 법칙을 통해서 그 중에 20%가 어떤 특정 행동을 보인다 혹은 나머지 80%에 대한 무언가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 있거나 혹은 이 단어를 들어보진 않았더라도 뭔가 20%가 뭘 한다, 뭐 금액에 대해서 혹은 나라 전체 뭐 지금 말씀드린 이탈리아의 땅이나 아니면 어떤 전체 재산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백화점의 20%의 고객이 백화점 전체 매출의 80%에 해당하는 정도를 쇼핑을 한다라고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절대 엄밀하게 2대 8, 이렇게 20대 80라는 건 아니고 결국 전체 결과의 80%는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인 건데 2대 8 법칙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20%가 어떤 나머지 80%에 대한 결과를 책임진다든지 특정한 행동을 보인다든지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20%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슈퍼 전파자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꼭 비즈니스적인 거나 어떤 특정한 현상보다는 이런 이제 어떤 코로나나 면역력이나 다른 개념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고 혹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머지 80%한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라는 의미에서 슈퍼 전파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코로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 슈퍼 전파자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결국 그 20대 8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20을 어떻게 핸들링 하냐에 따라서 나머지 80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품을 제작해서 팔고 있어요. 혹은 뭐 유튜브를 제작을 하시거나 그림을 만들어서 파시거나 음원을 만들어서 파시거나 여러 가지 뭔가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판매하는 제품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분명히 20%의 고객은 뭔가 굉장히 팬층을 형성하고 있거나 굉장히 호의적이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여러분의 상품들을 판매를 하는 내용이라면 그 중에 80%에 가까운 매출을 그 20% 정도의 손님이 굉장히 많이 애착하고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재구매 의사가 있고 재방문 의사가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20%의 사람한테 대해서 어떻게 어필을 하거나 잘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의 80%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반대로 그렇게 해서 80%의 매출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20%의 사람은 더 이상 내가 아무 행동하지 않아도 늘 나의 팬이고 나의 상품을 사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나머지 80%의 굉장히 평이한 나에 대해서 팬심을 갖고 있지 않은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앞으로 더 어필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유도하거나 상품에 대해서 더 설명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매출의 80%가 아닌 나머지 20%를 다시 한번 더 좋게 좋은 매출로 만들 수 있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구조를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냥 사회적인 현상에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이탈리아 얘기도 드렸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사실 정치, 경제 이런 현상에 파레토의 법칙이 많이 등장하긴 해요. 그래서 아마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걸로 기사 같은 걸 검색하시면 그런 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80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고 꼭 여러분이 지금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하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팔로워 혹은 여러분의 그 올리신 내용을 보는 여러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SNS의 사람들 혹은 플레이어들 중에 20%는 굉장히 호의적일 것이다. 또는 20%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올리시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확장할 때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20대 80에 대해서 이야기 드린 게 파레토의 법칙이었어요. 다음에 이제 또 소개를 드리려는 거는 사실 어제도 그렇고 다른 세션에서도 몇 번 이야기 드렸던 스왑 분석이라고 보통 해요. 이제 SWOT라고 해서 제가 사실 이런 뭐 생각에 대한 세션 말고도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몇 가지 이제 다이어그램, 차트, 뭐 그래프, 이제 데이터 시각화 말고도 몇 가지 예시를 들 때 좀 스워트가 들어간 차트 같은 걸 많이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자주 쓰이고 그래프에서 어떤 면적이 있을 때 사분할을 써서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스왑은 이제 뭐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나의 장점과 단점 혹은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이라고 해서 이제 나눠서 보통 분리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근데 보통은 그러면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나한테 강한 거랑 내가 좀 잘 못하는 거 약점은 이거고 나한테 다가온 기회, 그 다음에 위협이라는 건 나한테 다가온 리스크, 이걸 가지고 한 4가지 차원에서 좀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내부 환경이랑 외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강점이랑 약점은 사실 내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환경이나 요소예요. 내가 바꾸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IT는 잘 몰라. 근데 IT에 대한 상품 팔아야 돼 라는 상황이 있다면 그 IT에 대한 어떤 정보를 조금 더 습득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약점이니까. 하지만 강점적인 부분에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아는 게 많으면은 그 강점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지, 혹은 어디까지는 내가 강화를 더 시켜야 되고 어디까지는 정말 아까 파레토의 법칙처럼 사회적인 현상, 이건 좀 내부 환경이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잘 대응을 하면 좋을까라는 내 내부적인 혹은 나의 팀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강점이랑 약점이고, 제가 기회랑 위협 또는 기회랑 리스크라고 얘기 드린 거는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나한테 좋은 기회가 생겼어 라기보다는 누가 혹은 어떤 시장이 지금 기회를 나한테 주는 건가, 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죠. 혹은 뭐 어제 얘기 드렸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뭐 정치, 경제, 뭐 팬덤, 유행, 트렌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외부적으로 좋거나 나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 부분이랑 연결이 되긴 하거든요. 기회나 리스크에 대해서 외부적인 환경이 어떤 요소를 나한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강점, 약점 이렇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그 다음에 기회랑 리스크도 좋은 거랑 나쁜 거 이렇게 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사실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4개의 특징에 대해서 각각 텍스트로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살짝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어떤 뭐 한 사각형이나 그래프 2차원적인 그래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면적을 좀 분할해서 뭐 이쪽이 강점이고 이쪽이 약점이야 라는 식으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론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의 시각화 세션에서 이야기를 드렸던 거니까.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현상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부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외부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별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라는 거를 파악을 하고 쪼개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아까 프레임워크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패턴이고 루틴인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과연 무슨 종류의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종류의 반응이나 대응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그 더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제 그냥 스왑 분석이라고 했을 때
조금 어렵게 접근하면 뭐 내 비즈니스가 과연 시장에서 어떤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 경쟁사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어렵게, 뭐 꼭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렵게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은 또 쉽게 접근을 하면요. 막 너무 어려운 단어나 혹은 내가 분석할 수 없는 단어를 자꾸 넣어서 이 표만 어렵게 만든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있는 사무실의 위치는 과연 나한테 기회가 될 것인가, 리스크가 될 것인가, 혹은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거기에서 어떤 품질의 어떤 식자재를 사용해야 좋은가. 나는 좋은 품질의 식자재가 많기 때문에 뭐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게 강점이지만 약점은 조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좋은 품질의 식자재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값이 너무 비싸서 운영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식으로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프레임워크 이야기 드릴 때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도 보통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아니면 이런 분석 방법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이걸 잘못 받아들이면 내 비즈니스의 상황이나 혹은 다른 비즈니스, 다른 회사나 경쟁사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 회사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어렵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뭐 수업 분석이든 이따가 언급드릴 다른 뭐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이든 간에 어렵게 이거를 풀자 하는 게 절대 목적이 아니고 내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분류를 하기 위한 게 프레임워크의 어떻게 보면 존재 목적인 거거든요.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그래프로 풀든 텍스트로 풀든 어렵게 막 나도 이해 못하고 내가 설명한 직원들도 이해 못하고 다른 분 혹은 고객분들도 이해를 못하면 당연히 계속해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겠죠. 결국 그 시장이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경쟁사가 어떻다는 거지?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면은 계속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나중에 또 갭이 더 생겨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계약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알아듣고 남한테도 설명하기 쉬운 단어로 이걸 표현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게 좋고, 이게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예전에 말씀드린 계약서에 관련된 세션에서도 제가 쉬운 단어로 계약서를 최대한 써야 많은 것에 대해서 서로 동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렵게 하면 나중에 뭐 분쟁의 소지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쉽게 쓰되 다만 이제 나한테 유리한 점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좋을지 그때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나한테 유리하고 이건 나한테 리스크가 될 수 있어 라는 걸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약서를 쓰는 것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스워트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시간상의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몇 개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아마 이 프레임워크 세션도 2탄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살살 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거는 마케팅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몇 가지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프레임워크라는 게 전략이나 기획, 마케팅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물론 그 외에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도 많지만 보통 알려진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3C, 그 다음에 4P는 몇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고, STP라는 단어도 있어요.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3C는 제가 아까도 언급드리긴 했는데, 컴퍼니, 컴페티터, 커스터머에서 자사, 경쟁사, 고객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UI, UX 얘기할 때도 그렇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얘기할 때도 그렇고 고객 관점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쓴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커스터머에 해당하는 고객이 어떤 식으로 바라보나 하는 거를 뭐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품을 제작하실 때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당연히 고객 관점만 봐서 모든 비즈니스가 풀리진 않겠죠. 내가 어떤 상황이고 경쟁사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봐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3C라는 식으로 요소를 좀 나눠서 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3C 얘기 드렸는데, 이 3C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의 각각의 스워트, 강점, 약점, 기회, 리스크는 어떻게 되나라는 거를 또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뭐 이거를 매트릭스를 어떻게 짜고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는 거는 굉장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당연히 이걸 혹시 그려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부분은 오픈 채팅에 있다 물어봐 주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를 같이 짜서 뭐 그래프든 텍스트든 표현을 하거나 분석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C에서 4P로 가기 전에 STP를 밟는데, 4P도 얘기를 드릴 거지만
STP라는 분석도 마케팅에서 자주 등장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일단 단어의 뜻만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S는 세그멘테이션이고요. T는 타겟팅이고 P는 포지셔닝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단어인지 알겠네? 아마 조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단어도 제가 좀 많이 썼었는데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뭐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이랑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거나 아니 뭐 20대 여성이 어떻고 30대 남성이 어떻고 5, 60대 같은 경우에 이렇다 하는 식으로 제가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고객 세분화라고 하거든요. 고객 자체를 조금씩 종류를 나누는 거죠. 지금 프레임워크로 나의 상황을 나누는 것처럼 고객을 나누는 게 세그멘테이션이고 타겟팅은 그래서 그 어떤 뭐 특정 요소를 가진 사람이 나의 상품을 맞을 것이다, 나의 서비스를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게 포지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을까라는 거를 각각 분석을 하는 걸 STP라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오늘의 세션은 사실 그 각각의 프레임워크를 굉장히 깊게 파고들기보다는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를 먼저 소개를 드리기 위한 내용인데 보통은 그래서 아까 3C를 통해서 나와 경쟁사와 고객의 위치를 일단 정의를 한다며 STP를 통해서 이런 고객이 이쯤에 위치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타겟팅을 해야 될까?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STP이고요. 그리고 나서 더 효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4P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마케팅 전략이나 마케팅 기법이나 종류에 대한 세션에서 좀 설명을 살짝 드리긴 했었어요. 4P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프로모션 해서 제품이랑 장소랑 가격, 그 다음에 프로모션은 프로모션이라고 영어 그대로 하는 게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케팅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이후에 계획을 짜는 거예요. 전략을 짜거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보통 진행을 해요. 3C를 가지고 이제 각각 위치를 둔 다음에 타겟팅 등을 생각하는 STP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4P로 어떤 식으로 내가 마케팅을 하거나 혹은 꼭 마케팅 자체가 아니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거나 혹은 앞으로의 전략을 짤 것인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케팅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내용들이고요. 이거를 좀 자세히 보기보다는 좀 일단은 오늘은 프레임워크니까 프레임워크에 대한 몇 가지를 조금 더 소개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 드린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나 그다음에 3C, STP, 4P 이거는 좀 대표적인 어떤 내용이고요. 그 정도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내용 중에는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뭐 다 영어 약자기는 해서 여러분들도 영어로만 자꾸 나오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든 분들이 좀 외국에 많아서 그렇긴 한데요. 패스트 분석이라는 ST는 어제 얘기 드리는 거랑 살짝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폴리티컬, 정치적인 이슈나 이코노믹, 경제적인 이슈,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인 분석이나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각각이 모여서 외부적인 요인을 만들어낸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제가 오늘 뭐뭐 설명드렸는지 단어도 이따가 좀 채팅방에 다시 써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은 굉장히 많고 그거에다가 사실 더 붙죠. 뭐 법적인 이슈, 그 다음에 뭐 환경적인 이슈,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뭐 국가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의 현상들 혹은 차이들, 특징들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여기에 더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패스트라는 4단어로만 전부 표현이 되진 않아서 이거에 막 응용 버전이라는 프레임워크들도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아까 스워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 내부 환경을 각각 그 안에서 같이 표현을 했지만 외부 환경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분석을 하는 프레임워크도 있다라는 게 패스트 분석의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 좋은 점, 나쁜 점을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몇 개 더 설명을 드리고 아마 오늘 더 많이는 설명 못 드리니까 이거 분명히 이제 2편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아까 초반에
프레임워크를 만든 게 개인이나 기업들도 있는데 컨설팅 회사들에서도 많이 만들었다 하는 얘기를 아까 했었죠.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이 제안을 한 것들도 있고 아닌 것들도 물론 많아요. 그냥 단순히 회사들이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개인이 만들었지만 너무나도 일반적인 이름이어서 개인의 이름이 남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는 가장 좋은 혹은 가장 유명한 차트는 프로스콘스 또는 프로콘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요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프로콘 차트 혹은 프로스콘스. 이게 어원은 프로스가 라틴어로 찬성이고요. 그 다음에 콘스의 콘이 라틴어에서 반대를 뜻해서 찬성과 반대를 겹쳐놓은 게 프로스 앤 콘스예요. 그냥 막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렇게 부르는데 근데 프로콘이라고 이걸 할 때는 장단점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제가 3C도 얘기했고 뭐 타겟팅도 얘기했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왼쪽에 쫙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 나쁜 점 이것만 보고 가거나 분석을 하는 게 프로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좀 응용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을 찾고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나의 결론을 도출한다가 프로콘 혹은 프로스콘스의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만약에 그 차이를 좀 정량화하거나 비교를 할 수 있다면은 프로콘 차트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X를 넣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비교해야 될 내용이 한 두세 가지를 넘는다고 하면 동그라미 세모 X에다가 점수를 부여하기도 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뭐 회사들을 좀 이직을 몇 번 했는데 이직을 할 때 내가 이 이직을 할 때 A 회사, B 회사 가는 거랑 지금 C 회사에 남아있는 거랑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거를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하려고 이렇게 차트를 그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꼭 장점, 단점 말고도 다양한 특징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 비교하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를 뽑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회사는 워라밸이 좋아, 이 회사는 연봉이 높아, 이 회사는 이런 특징이 잘 되어 있고 여기는 복지가 좋다, 뭐 여기는 좀 더 다양한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 그 요소들을 다 나누어서 써보고 그 요소를 분해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의 종류겠죠. 거기에 대해서 장점, 단점 혹은 좋은 점, 나쁜 점을 가지고 쭉 쓰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감각적으로 이거는 내가 굳이 글로 쓰지 않아도 얘는 동그라미, 얘는 세모, 얘는 X 혹은 얘는 이중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걔네를 거기에 이제 기입을 하는 거고요. 얘는 네트워킹에 뭐 좋다 나쁘다, 얘는 연봉이 좋다 나쁘다, 뭐 중간이다 세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 동그라미는 예를 들어서 3점, 다음에 세모는 2점, X는 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총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가장 점수가 높구나 혹은 내가 어떤 포인트를 보려고 했을 때 여기가 가장 뭐 안정적이구나, 장점이구나, 좋구나, 효율적이구나 하는 거를 점수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 더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엑셀을 좀 잘 다루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동그라미는 몇 점, 뭐 세모는 몇 점 하는 설정이 굉장히 쉬우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비교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게 프로콘 혹은 프로스 앤 콘스이고요. 그리고 컨설팅이라는 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컨설팅에서도 이걸 제창을 했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하는 단어 중에 미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은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거를 미시라고 해요. 근데 상호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내가 표현한 단어가 모든 그 현상을 같이 아우를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요. 물론 여러 가지 개인의 취향은 존중해야 되지만 이를테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은 혹은 태어났을 때 기준으로 남자와 여자로 나누면은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이 안에 들어가겠죠. 혹은 10대와 10대가 아닌 사람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나누는 걸 미시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20대, 30대 이렇게만 정의를 하면 당연히 10대도 빠졌고 40대, 50대, 60대 다 빠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중에서 나는 20대, 30대에 타겟팅 할 거야 라는 아까 STP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중복이나 누락이 발생될 수 있고, 그 지금 이야기한 거 이제 뭐 10대냐 20대냐 하는 거는 누락의 얘기지만 중복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직장인과 직장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중복되는 게 없을 거예요. 어딘가 소속을 뒀느냐 아니냐지만. 근데 만약에 직장인과 학생이라고 혹시 분류를 한다면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직장인 20명이랑 학생 2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괄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에 한 5명 정도는 학생이면서 직장인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학생과 직장인의 의식의 차이를 보여줄 수 없는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되지 않고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미시라고 표현을 하고, 이것도 다 영어에서 와서 이제 MEC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시라고 하고요. 그거 외에도 조금 이제 비슷한 단어로 리스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많이 유명하진 않아서 일단 오늘은 스킵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이제 다음에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 각각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례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프레임워크들 외에 프레임워크라고 불리든 아니든 발상의 기법에 대한 프레임워크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뭐 STP나 파레토의 법칙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법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정형적인, 이미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는 요소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그 내용으로 분류만 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왜냐면 기존의 것들을 분석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면 스캠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하나인데 제가 근데 예전에 디자인 싱킹이랑 브레인스토밍은 반대다 이런 얘기는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브레인스토밍은 단순히 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특별한 제한 없이 생각을 하는 거고, 디자인 싱킹은 고객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포인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확산시켰다가 수렴시켰다가 확산시켰다가 수렴시키는 과정이다라고 그 차이를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스캠퍼 기법이라는 거는 브레인스토밍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브레인스토밍도 제가 막 무슨 종류 있는지 예전에 막 뭐 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스캠퍼는 SCAMPER, 이거 이따가 저희 다 오픈 채팅에 안내드릴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해서 대체하기, 뭐 결합하기, 응용하기, 수정하기, 뭐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제거하기, 반전하기,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가 사실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어제 이야기 드렸던 그 비즈니스 모델 분석하는 방법 10가지랑도 조금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가 있을 때 그 단어나 내용을 바꿔보거나 제거를 하거나 혹은 반전을 하거나 결합을 시켜도 이 내용들이 유지가 되는가? 혹은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가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이거는 극단적으로 단어를 바꿔보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나 뭐 주어나 목적어를 다르게 바꿔보세요라고 얘기 드렸죠. 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판다를 스타벅스에서 라면을 판다면 어떨지, 삼성이 커피를 판다면 어떨지, 이런 식으로 제가 어제 몇 가지 예시를 드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수단이나 목적이나 대체제나 혹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요소나 단어를 바꿔보고 아이디어를 더 연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 스캠퍼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요. 자세한 거는 요거 다음에 다시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밸류 체인이라고 제가 원래는 어제 이야기할 때랑 지난번에 아마존 비즈니스 이야기할 때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시계열로, 시간 순서로 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공정에서, 그리고 그게 더 연구되고 더 디벨롭돼서 완전히 조립까지 끝난 다음에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인지하고 그걸 사기까지 그 단계들을 쭉 시간 순서대로 배열을 한 구조를 보통 밸류 체인이라고 해요. 밸류 체인도 이거는 따로 좀 세션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원래는 좀 단어로 여러 번 언급을 드렸기는 한데 이것도 좀 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어서 이 밸류 체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유저나 사람의 플레이어의 행동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낙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블로거 분들이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밸류체인을 분석하면 된다라고 인터넷에 올린 내용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좀 보셔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밸류체인도 뭐 수평적 밸류체인, 수직적 밸류체인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다까지만 일단 오늘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원래는 밸류체인이 예전에는 되게 아날로그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 과정들과 그걸 판매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시장이나 매점에 놓여지거나 하는 그 오프라인적이고 아날로그한 과정을 보통 이제 밸류체인 안에서 다 포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많은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세션들에서 언급드렸던 AI나 데이터 분석이나 그다음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요. 밸류체인 자체가 디지털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밸류체인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밸류체인 세션을 좀 따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밸류체인은 혹시 여러분이 여유가 되시면은 구글에서 그냥 밸류체인이나 아니면 영어로 밸류체인이라고 써보시면은 다양한 제가 이야기 드린 아까 데이터의 시각화 개념에서의 그래프나 차트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가치사슬이라고 직역을 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밸류체인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마 가치사슬로 바꿔서 검색이 되시는 경우도 어쩌면 발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남은 시간상 많이는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남의 회사 혹은 나의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울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이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활용 방법은 다른 세션에서 이야기 드려야겠죠.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야기 드린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프레임워크라는 단어 혹은 이 존재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몇 가지 이야기 드린 건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린 취지는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전략이나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혹은 그 외에도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거나 비즈니스를 분석하거나 내 비즈니스를 세우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혹은 근거가 다 마련됐고 전략을 실행할 때 그 앞으로의 경쟁사 분석이라든지 내 비즈니스 모델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드렸고요. 설명을 드린 내용은 처음에는 프레임워크가 뭔가 대체 무슨 존재인가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아까 제가 집에서 아침에 나가는 과정을 좀 예로 들어서 패턴이나 루틴일 수 있지만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한 거고, 더불어서 어떤 효율화를 갖고 가기 위한 규칙이고, 그래서 그걸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면서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제는 제가 OW1H라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분석을 하는 걸 얘기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또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는 6W3H라고 해서 누구라는 존재를 누가 누구에게라는 목적어까지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3H는 그냥 how가 아니라 how much, how long까지 해서 어떻게 얼마의 비용으로 얼마나 기간 동안이라는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를 프레임워크의 또 예시로 좀 이야기를 들면서 프레임워크의 장점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반부부터는 프레임워크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처음에 이야기 드린 건 파레토의 법칙,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끌고 간다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고, 이탈리아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탈리아에서의 그 땅 소유 20%가 나머지 80%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해서 출발을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회 현상을 20대 80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은 곳에서 쓰고 있다, 기사에도 등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20%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에도 쓸 수 있고 부정적인 요소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아까 몇 가지 예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스왑이라는
강점, 약점, 기회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 부정적인 거 외에도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 내가 나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강점과 약점,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지만 대응을 해야 되는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서 각각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거를 이야기 드렸고, 이거 제가 얘기 드리면서 좀 강조를 드렸던 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로 분석을 하거나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서 계약서 세션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프레임워크로 하는 분석도 최대한 쉬운 단어로 내가 이해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거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 프레임워크로 3C, STP, 4P 이야기를 드렸죠. 3C는 이제 자사, 경쟁사, 고객에 대해서 나누는 거였고, 이렇게 해서 주체가 누군지를 나눈 다음에 STP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인데 어떤 타겟을 어떤 식으로 세분화해서 내가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그리고 나서 4P라는 마케팅에 대한 내용, 제품,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그 프로모션이랑 제가 이거 4P 할 때마다 조금씩 헷갈리는데, 아무튼 요 4P에 대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설정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3C, STP, 4P의 순서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기 드린 건 패스트 분석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많이 안 알려져 있을 수는 있지만 전략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건데, 외부 환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4가지로 분석을 하는 내용이에요. 폴리티컬, 이코노미, 테크놀로지컬, 소셜 이렇게 해서 4가지 요소를 분리를 하는데, 다만 이 4가지로만 전부 설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패스트 분석의 변형 방법으로 뭐 문화적인 거라든지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산업적인 거, 법적인 거 이런 이슈들을 다양하게 엮어서 분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후반부에는 조금 더 그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프로스, 콘스 혹은 프로콘 차트라고 부르는 장점과 단점을 나누는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로 팁을 드린 거는 더불어서 동그라미 세모 X라든지 몇 가지 도형과 점수를 부여해서 그걸 계산하면 총합을 계산해서 가장 좋은 나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미시라는 MECE라고 표현을 하는 중복과 누락을 없애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밸류체인을 좀 언급을 드렸고요. 밸류체인은 좀 따로 세션 해야 될 것 같고, 스캠퍼 기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스캠퍼 기법은 물론 분석도 분석이지만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하나인데, 제가 이거 단어 이따가 5번째 등방에 드릴 거지만 그 7가지의 요소를 통해서 대체를 하거나 결합을 하거나 뭐 제거를 하거나 혹은 응용을 한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바꿔보면서 아이디어를 확장시키는 프레임워크, 즉 발상의 기법이나 이런 것에도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밸류체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제조에서 뭐 판매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를 배열을 하는 건 있지만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밸류체인의 디지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프로세스보다 더 디지털화되고 IT적으로 풀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이 붙어서 새로운 밸류체인이나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현상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단순히 경쟁사를 분석한다, 나를 분석한다를 떠나서 조금 더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내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적으로나 전사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사실은 원래 당연히 좀 시간을 제가 잘 더 하면 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그럼 비즈니스에 지금 활용을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 거를 조금 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이 좀 다 돼서 다음 또 이것도 2탄, 3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얘기를 드렸던 게 2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클럽하우스에서 클립 기능이 생겨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30초씩 뭔가 녹음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주변에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혹시 중요한 부분이 조금 전에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으면 이제 그때 그거 누르면은 30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요즘 한창 유행인데
그거가 지금 아마존에서 오징어 게임 의상이 굉장히 불티난 듯이 팔리고 있어서 올해 전 세계 할로윈 파티나 이런 의상이 코스튬이 대부분 오징어 게임으로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있다라는 것도 좀 뉴스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1시간 이런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좀 1시간 넘어가면 다른 또 이제 뉴스나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또 2탄이나 3탄에서 추가적인 프레임워크나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은 보통 하루에 평일 아침 7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카카오음은 확산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몇 가지 분석에 대한 그 키워드라든지 종류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방에도 다시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끼니 챙겨 드시고 좀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너무 늘 똑같은 코멘트를 하니까 저도 슬슬 좀 코멘트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오늘대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내일은 제가 그로스 해킹도 이런 프레임워크나 어제 이야기 드린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방법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어서 내일도 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이렇게 해서 닫을게요. 또 다른 뉴스들 참고하시면서 다양하게 본인의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방은 이대로 닫을게요. 이모티콘도 감사드립니다. 3, 2, 1